오늘 장에서 기억해야 할 딱 세 가지 포인트 짚어서 알려드립니다. 3포인트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근우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 살펴볼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단연 돋보이는 섹터, 오늘 장 전체적인 이 업종 동향 가운데서 가장 강하게 오름세를 나타내는 음식료품 sek터입니다. 업종 지수가 자그마치 6%나 급등하고 있고요. 앞서서는 이 라면에서 출발을 하고 또 거기에 국한되나 싶었는데 여기에서 제과 쪽, 빙과까지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꾸준히 이 K푸드에 대한 관심으로 산업으로 조금 더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상당한데요. 과연 이유 있는 상승인지 아니면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일시적인 테마에 불과할지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김근우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지금 연결이 되셨나요? 예. 그러면은 첫 번째 음식료 오늘장 급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상한가 종목도 있고 급등세 52주 신고가를 나타내는 종목군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강한 배경부터 좀 알아볼까요? 자, 우선 최근 식품주들에 대한 이 순환매적인 측면은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 중심에 있던 거는 단연 라면이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불닭볶음면의 열풍부터 시작해서 실제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의 가장 큰 수혜주였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수출에 대한 파이 자체는 농심이 더 크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또 농심이 강하기도 하고 식품의 이 라면의 출발을 시작으로 해서 뭐 김이라든지 쌀, 음료, 가공식품들이 다 잘 갔거든요. 그리고 오늘에 와서는 실제로 이제 빙과류, 아이스크림 관련 업체들, 특히 이제 과자류까지 포함하는 아이스크림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는 우선 다양한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만, 먼저 이 K푸드가 한 번 움직이는 것인가, 단발성 움직임인가 이 측면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먼저 드릴 이야기는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이제 수출 실적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하는 국가 중에 가장 큰 건 이제 미국이었습니다. 다른 분야 말고 오로지 식품을 구분 지었을 때 그렇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이 가장 컸고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 중국이 이제 뒤를 따랐습니다. 여기서도 가장 큰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대장인 라면이었고, 그리고 따라갔던 게 이제 과자, 음료, 쌀, 가공식품, 김치, 그리고 빙과류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금액 자체가 사실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수출 같은 미국을 기준으로 보자라면은 4억 7,900만 달러가 이제 1월부터 4월까지 수출이 잡혔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라면 같은 경우가 1억 730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주도하는 게 라면이 되는 거고, 그럼 지금 모멘텀 그냥 단순히 테마로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실적도 지금 감안한 추세적 상승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빙과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 빙과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매출단에서의 움직임이랑 조금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라면처럼 수출 파이가 갑자기 커진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는데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거기에 첫 번째 모멘텀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바로 빠른 더위의 시작입니다. 보통 6월을 기준으로 놓게 되면은 이제 91년도부터 2020년까지 평균을 내면은 보통 6월의 온도가 25도에서 29도까지 정도로 맴돌았던 게 평균치입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30도를 이제 웃도는 더위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서울 주변이 아니고 아예 대구 같은 지역으로 가면 30도를 훌쩍 넘어서 33도에서 34도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지금 식품 실적이 좋아요. 근데 보니까 이제 제과류라든지 빙과류는 아직 못 갔습니다. 근데 여기 종목들도 갈 수 있겠네 하는 모멘텀을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볼 수 있다 정도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지금 김이라든지 라면과는 모멘텀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지점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당 구분을 좀 드리자면요. 주도주 라인업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라면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삼양식품과 농심 위주로 우리가 추적을 하면 되고, 지금 잠깐 쉬고 있는 사조시푸드나 CJ시푸드 같은 종목들이 김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김 관련주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오늘 강했던 빙과류 같은 경우 빙그레가 대장으로 오늘 상한가 들어간 크라운제과나 혜태제과 식품 정도가 모멘텀 따라오는 종목입니다. 다만 지금 빙과류나 제과류는 위에 라면이나 김처럼 실적단 종목이 아니고 일단은 모멘텀 플레이하는 종목이니까 트레이딩뷰로 보는 게 지금 상태에선 맞다. 다만 음식류 전체로 보면 순환매나 추세적인 상승은 맞다라고 코멘트 드리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김밥이라든지 아니면 라면 관련돼서 음식료에 불을 지폈던 종목군들은 이미 바닥 대비 많이 갔는데요. 밸류에이션 측면이라든지 현재 주가 수준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좀 많이 비싸다라는 의견이세요? 아니면 현재 내수주에서 수출주로 보니까 프리미엄 줘도 된다라는 시각이세요?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밸류에이션은 무조건 쌉니다. 왜 무조건 싸다라고 얘기 드리냐면 우리가 PER 지표 말고 우리가 잘 따져보면은 이제 PBR 지표를 따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배 이하일 경우는 굉장히 싸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지금 제과, 빈과 종목들은 다 한 배 이하입니다. 오늘 상한가 들어가도 한 배가 안 돼요. 그 말인 즉슨 이미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었고 이 바닥 구간에서의 반등 구간도 그걸로 이 가치 대비해서 충분히 연결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본래 가치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거는 이런 측면을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추세 정도가 강하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추세 정도가 강하게 올라가려면 시장 집중도가 좀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근데 빈과류 제품들이라든지 이제 제과류 제품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 중심이 될 만한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본래 가치로 본다는 게 PBR 한 배 정도라고 본다라면 한 배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해 볼 만한 여력이 있겠습니다만 그 이상의 어떠한 고밸류 단의 종목들 같이 고 PBR 또는 고퍼주들의 형태를 보여주는 거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식료 봤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토픽 종목이 있으세요? 음식료 가운데요? 음식료 가운데 토픽은 저는 지금 잠깐 쉬고 있는 사주 시푸드나 CJ 시푸드 쪽이 좀 괜찮아 보이고요. 오늘 이제 급등에 버린 삼양식품, 농심 이쪽은 단기적으로 차익이 나올 겁니다. 차익이 나온 다음에 봐야 되는 순서고, 그리고 오늘 상한가 들어간 게 이제 제과랑 빈과잖아요. 상한가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일 갭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갭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갭 이후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게 갈 겁니다. 근데 이어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상승에 대한 리스크를 반영하는 다음 단계가 당연히 하락으로 연출이 되기 때문에 규지점을 생각한다라면 지금 약간 쉬어주고 있는 시푸드 쪽이 오히려 좀 더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좀 쉬고 있는 음식료 쪽에서 토픽 골라주셨네요.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이번 주 가장 핫 이슈는 FOMC입니다. 이를 앞두고서 발표되는 여러 가지 지표에 따라서도 더 예민하게 반응이 나오겠죠. 이번 주 CPI 발표, FOMC. 발표되기 전까지 이번 주 초반하고 중반을 우리가 좀 보내야 될 텐데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시장은 관망세를 나타낼 것인가? 뭐 이런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좀 봐주신다면요. 네, 우선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는 이제 국채 금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화면 보시면 이제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의 이게 코인인지 국채 금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변동성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5월 말에는 유럽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걸 보여주고 나서 그러면 미국도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 기조가 만들어졌고 그 기조와 함께 국채금리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락을 하면서 움직였던 게 뭐 예를 들면은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처럼 성장주 단 위주로의 반등이 미국에서도 발생을 했고 우리 증시에서도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래도 변곡점 구간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럼 앞으로 다음 섹터는 어떤 게 될까를 고민해봐야 되는 타점이 온 건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다시 한번 급등했습니다. 이 지점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6월 6일에 유로존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 인하를 했죠. 이제 4.5에서 4.25로 25bp 정도 인하를 한 건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9일자에 보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자, 9일자에 보게 되면 미국에서 그 고용 지표가 강하게 나왔어요. 그동안 고용 지표가 일주일 단위로 나올 때마다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면 실업수당 청구권 수가 꾸준히 증가한다든지 미국의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았던 고용이 앞으로 흔들리나 보다라는 기조를 만들어줬다라면 9일 보여줬던 미국의 5월 비농업 부분 신규 일자리 수 같은 경우는 27만 2천 개가 늘어버렸거든요. 사실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는 겁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게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19만 개 정도를 예상을 했고 그리고 실제 이제 시장의 애널들 같은 경우는 16만 5천 개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27만 개가 늘어버렸다는 거는 고용이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상회한 수치가 나와버려서 시장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가 상승을 한 거고, 그러면 이렇게 고용이 강하면은 아직은 인플레이션이 잡힌 게 아니겠구나. 그리고 아직은
미국이 금리 인하할 단계는 아니겠구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자, 이 다음부터의 의견이 좀 중요하게 됐습니다. 이 다음부터의 의견이라고 이야기를 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건 뭐 시티은행이나,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 지금 단계에서 금리 인하를 논하는 게 좀 어렵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점에서는 일단 금리 인하가 일단락된 것처럼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변곡점으로 볼 수 있는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이번 주에 있는 CPI와 FOMC의 결과 발표입니다. 연달아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요일 증시에 바로 반영이 될 건데, 저는 일단 대표적으로 두 가지 섹터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가지고 계신 섹터이기도 한데, 대표적인 게 이제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성장 섹터 중에 대표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실적이 좀 약하죠.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대감은 크고 모멘텀은 큰데, 실적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말부터 해서 국채금리가 막 하락하고, 그러니까 국채금리 수익률이 막 하락을 하고, 금리 인하의 기조가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반응한 게 바이오였습니다. 바로 주도주로 올라온 게 이 기존의 대장이기도 했지만 알테오젠이나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이 대장으로 올라왔고 리가켄바이오나 ST팜 같은 종목들이 따라왔거든요. 그러면 이 모멘텀 플레이의 최고봉이라고 볼 수 있는 섹터인 이 바이오가 그럼 이번 주에 CPI나 FOMC 결과 이후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 따라오는 게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도 아무래도 성장 섹터 중에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이제 내려오면서 가장 먼저 반응한 섹터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오늘까지 강했던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LNF가 국채금리 하락과 함께 맞물려서 엄청 상승을 해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국채금리가 다시 반등하니까 2차 전지도 좀 하락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섹터별로 좀 다르게 판단해야 될 지점이 있는데, 먼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시장 기조랑 똑같이 갈 겁니다. 근데 2차 전지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거예요. 왜냐면 바이오가 실적 안 나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적 나오는 애들, 특히 크게 나오는 애들은 이번에 알테오젠 정도 제외하고는 크게 나오는 애들 많이 없어요. 근데 2차 전지는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안 좋은 구간을 지나가서 이제 바닥을 좀 다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수급 자체도 국채금리의 변동성과 결합되긴 합니다만 굉장히 크게 들어갔다 나갔다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에코프로라든지 BM,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LNF처럼 기존 2차 전지, 특히 양극재단의 주도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완전한 반등의 출발이다, 시세의 출발이다라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드디어 이제 바닥을 잡혔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가격부터 밀리는 가격대에 대한 대응이 오히려 포커스를 잘 두는 판단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의 국채금리의 흐름부터 쭉 봐주셨어요. 그러면 발표되기 전까지는 이와 관련해서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다. 그 가능성 열어두고 계신 거죠? 발표되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변동성이 좀 하락을 할 거예요.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금리 민감도가 높은 섹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조용할 가능성이 높고, 금리 민감도가 적은 기업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 식품이나 화장품처럼 이제 실적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단계에 대한 대응이 적극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을 때 시장이 관망하는 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시장이 관망할 때 괜히 우리가 이것저것 많은 매수 매도를 반복한다거나 전략의 변경을 만들어내면 오히려 리스크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의 관망도에 따라서 우리도 관망도를 같이 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좋은 종목만 볼 수는 없죠. 방산주입니다. 방산주. 지금 종목별로는 희비가 다소 교차하고 있고요. 오늘도 뭐 경고 메시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북한에서 우물풍선 계속해서 보내고 있고 우리 쪽에서도 이렇게 되면 확성기 공격을 할 것이다. 뭐 점차 남북 관계는 경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주들 장 초반에 좀 움직였던 종목분들은 일부는 음봉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LI진엑스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견조하게 강하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서 방산주 종목별로 많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제가 오늘 이제 월요일 이 3포인트 시간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강한 종목들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오늘은 좀 주춤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주춤하는 종목들도 들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지점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에 대한 얘기도 좀 앞으로는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는 게 오늘의 이 방산 종목이고요. 대표적인 종목들이 이제 LI진엑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같은 종목들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사실 1분기에는 전형적인 주도주의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1분기에 세개 종목이 뭐 시총 1, 2조짜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두 자릿대 상승률을 모든 종목들이 보여줬습니다. 2분기가 되니까 LIG 넥슨 같은 경우는 6% 정도 하락을 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은 굉장히 강할 것처럼 예측하는 지표가 많았습니다만 2% 정도 상승이 그쳤습니다. 근데 왜 이런가 함을 좀 보게 되면은 오히려 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점도 있고 이유에 대한 측면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얘기를 드리면 1분기 실적이 좀 갈렸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에서 대장이잖아요. 근데 대장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실적이 쭉쭉 뻗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야 하는데 실제로 지금 1분기 같은 경우는 시장 전망치를 매출액 같은 경우는 10%대, 영업이익은 70%대 밑돌았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쭉쭉 뻗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 힘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를 보게 되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매출이 많이 이제 찍힐 걸로 예상이 됐던 폴란드발 매출이 이제 2분기나 3분기로 이제 지연이 됐습니다. 미양이 된 거고, 그러면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1분기께 감안된 수치가 나올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전망치가 좀 올라가게 됐고, 올라간 것보다도 상회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분기 이제 영업이익 매출액이 전망치 대비 좀 약하게 나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폴란드발 매출이 좀 뒤로 밀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계약이 좀 늦어지고 계약이 늦어지다 보니까 수주도 좀 늦어지게 되는 측면들도 충분히 존재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건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했던 바입니다. 왜냐하면 수원법 개정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늦었고, 그리고 폴란드의 의사결정도 지금 좀 지연되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건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유럽은 이제 자주 국방을 해야 된다. 그럼 유럽산 방산 장비를 많이 이제 써야 되는데, 우리가 미국이나 한국 무기를 너무 많이 쓴다. 그러니까 유럽 전체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무래도 프랑스가 유럽연합에서 갖고 있는 포지션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좀 안 좋지 않을까라고 좀 우려했던 게 지금의 시점이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안 좋은 얘기만 드린 것 같기도 한데 여기서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게 좀 중요할 텐데 먼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일단은 수주장고는 사실 다 차 있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렸던 LIG 넥스원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미 수주장고는 꽉 차 있고 여기서 앞으로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지금부터의 주가가 연계성이 보여질 텐데 첫 번째로 이제 폴란드발 수주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추가로 루마니아발 수주가 당연히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될 거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의 판단인데 저도 비슷하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게 되자라면 지금 이제 RDPA라고 해서 상호 국방 조달 협정,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협정이 4월에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미국 주도 하에 사실 전 세계에서 이제 미국이 가장 많은 이제 무기를 쓰는 국가잖아요. 흔히 말해 우리 천조국이라고 부르는 게 미국의 방산에 대한 예산이 1년에 1,000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건데 미국에 대한 방산 시장을 열어준다라는 것 첫 번째가 되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3사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미국이 주도하는 방산 사업에 우리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RDPA라는 협정인데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이제 미국 수출에 대한 것도 미국이 방산 수출할 때에도 우리 기업들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게 이제 하반기부터 추진이 될 겁니다. 그러면 LIG 넥스원의 비공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아리온 스메이시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거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9월에 폴란드 국제 방산 전시회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이고 10월에 있는 서울 국제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 전시회도 우리 기업들이 주도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아직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지금 가격대는 오히려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다라는 게 방산주에 대한 제 판단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방산주까지 세 가지 포인트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